자, 마지막 3교시 진행하도록 하죠. 자, 이제 동요가성과 관련된 병리학적 내용들을 한꺼번에 정리를 할까 하는데요. 자,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우선 동요가성이 발생하게 되면 날숨시 증가하는 흉곽내압으로 인해서 동요가성 분자는 바깥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날숨시요. 그죠? 후 내뱉을 때 원래 흉곽은 줄어들잖아요. 안에 있던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야 되니까 흉곽을 감소시켜서 이 안에 있던 공기를 바깥으로 짜 내보내야 되는 건데, 이 동요가슴 같은 경우에는 갈비뼈가 이렇게 따로따로 붙어져서 한꺼번에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얘는 자유롭게 움직여요. 이쪽 부위, 동요가슴 부위. 그러다 보니 얘네들은 양압이 발생되는 날숨시에 오히려 반대쪽으로 올라와요. 쭉 올라와요. 원래 이렇게 흉곽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줄어들어서 안에 있던 공기가 기로를 통해 후 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 동요가슴 부위가 발생된 부위는 이렇게 부피가 줄어들면 여기에는 압력이 올라가요, 높아져요, 낮아져요. 당연히 압력이 높아지잖아요. 그죠? 압력이 높아지니까 얘는 툭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압력 때문에. 그래서 날숨시에 이 동요가슴 부위가 툭 튀어서 바깥쪽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점. 그 다음에 나머지 흉부는 안쪽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반대쪽으로. 요거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로 인해서 정상적인 헛박가리로부터 동요가슴 분자 아래에 있는 헛박가리로의 산소 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일회호흡량의 감소, 환기와 연관된 호흡률의 증대, 손상부류토의 종족 이동이 발생하게 되고요. 들숨시에는 이와 반대겠죠. 흉곽이 바깥쪽으로 원래 이동하고 가름하게 밑으로 내려가서 흉곽 내압이 마이너스로 되면, 이 흉곽이 이렇게 커지게 되면 부피가 커졌으니까 안쪽에 있는 공기가 자연스럽게 들어와야 되는데, 얘는 그 동요가슴이 발생된 부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빨아당기는 힘이 생기다 보니까 얘는 안쪽으로 훅 꺼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봅시다. 이쪽 부위가 동요가슴이에요. 색깔 다르게 합시다. 이쪽 부위가 동요가슴 부위예요. 그래서 숨을 훅 들이쉬게 되면 흉곽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얘는 동요가슴 부위는 밑으로 훅 꺼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날숨시에는 이 흉곽의 크기를 이렇게 쭉 줄어들게 해서 안쪽에 있는 대기를 바깥쪽으로 후 내보내야 되는데, 이때 압력이 증가니까 내부에 있는 동요가슴이 생긴 부분에서는 내부의 압력에 의해서 위쪽으로 이렇게 툭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른 색으로 표현하게 되면, 날숨 때는 동요가슴이 이렇게 툭 튀어나오게 되고, 들숨 때는 동요가슴 부위가 이렇게 쑥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꾸로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꾸로 된다. 그래서 이 때문에 이제 생기는 것이 들숨과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내척으로 움직이는 동요가슴 분절 아래 폐 조직은 이제 당연히 신체 내부 안쪽으로 더 들어가겠죠. 그러므에 따라서 흉부에 유입되는 공기의 양이 감소하게 되고, 종족 부위가 손상 부위로부터 밀려 이탈되게 됩니다. 그럼에 따라 정상호흡과 반대되는 움직임이 동요가슴에서 생기게 되고, 기도를 통해 공기 유입량을 감소시키게 된다. 그럼에 따라 종족의 호흡에 따라 손상 부위로부터 이탈하게 된다는 점, 이 말을 잘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긴 한데, 다시 한번 책에 있는 그림을 보고 정리를 해 보도록 합시다. 그림이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마다 틀린 거니까 글이 쉬우신 분들은 글을 읽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들숨이에요, 들숨. 흉곽을 이렇게 슉 들어 올려서 여기를 마이너스 음압으로 해가지고 산소를 쭉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동요가선 부위가 생긴 부위, 동요가선 부위는 마이너스 때문에 주변에 있는 폐조직을 누르게 되죠. 얘도 원래는 이렇게 같이 올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부분만큼 올라오지 못하고 여기가 공기를 하고 쭉 빨아들이니까 쭉 빨아들인 만큼 얘도 갈비뼈가 같이 붙어 있지 못하니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반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같이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 아래쪽에 있는 폐조직을 눌러버리게 되죠. 그만큼 부피가 줄어든다는 소리는 이만큼의 산소를 받아들이는 양이 없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고, 이쪽 부위가 눌리다 보니까 종격동도 반대편으로 눌리게 된다, 이탈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반대편에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건 날숨이에요. 숨을 공기를 이렇게 가득 채워놔서 들이신 상태에서는 이렇게 흉곽이 가득 차야 되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숨을 후 뱉을 거예요. 그래서 흉곽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얘기했듯이 압력이 플러스 압력이다 보니까 얘가 반대로 여기는 원래 이만큼이어야 되는데 흉벽이 이렇게 됐었어야 되는데 이만큼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올라온 만큼 부피가 더 생긴 거잖아요. 그죠? 부피가 더 생긴 만큼 공기가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쪽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뭔 말인지 알아들었죠? 그래서 이쪽 부위에는 들어오는 거는 적고 그 다음에 나가는 거는 들어오는 것도 적고 나가는 것도 적고 그러다 보면 지속적으로 여기에 산소가 부족한 거죠. 산소는 들어오지 못하고 나갈 때 뭐가 많아요? 이산탄소가 많잖아요. 근데 나가지 못하고 다 여기가 부풀어 올랐으니까 이쪽 주변에 있는 것들은 이쪽 빠져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산탄소는 많아지게 되고 그럼에 따라서 일회용량은 줄어지게 되고 호흡은 점점 힘들어지게 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동요가슴과 관련된 얘기가 나와져 있는데 다발성 갈비뼈 골절이라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요가슴이라고 보게 되면 골절된 부위만 봅시다. 2군데 이상이 3군데니까 6군데 이상 부러진 거예요, 지금. 그죠? 인접한 순서대로 2, 3, 4번에서 2군데씩 총 6군데가 부러진 겁니다. 그때 동요가슴이 발생하는데 6군데 골절 발생했으면 정말 큰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와 관련이 많이 있느냐? 중증 내부 손상과 큰 영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가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호흡을 해야 돼요. 호흡하지 않고 사람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호흡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반대되는 움직임들이 내가 원치 않더라도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계속 일어나면서 부러진 갈비뼈, 날카로운 뼈 조각들이 주변에 있는 근육을 찢어버리게 만들고 연조직들을 핥고 지나간단 말인 거죠. 그럼에 따라 통증도 더 많이 생기게 되고 가끔가다 또 혈관도 터트려 버리게 되고 그럼에 따라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가끔씩 여기 경련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다르게 보셔야 돼요. 경련. 이 경련은 무슨 말이냐면 경련이라는 것은 이제 그 불수의적인 내가 할 수 있는 그 골격근인데 수의근인데 이게 정기적인 문제든 혹은 다른 역학에 의해서든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불수의적인 수축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경련이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통증에 의해서도 동요가슴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때는 근육에 의해서 부러진 동요가슴들이 같이 부러진 뼈와 부러지지 않은 뼈들이 마치 경련에 의해서 근육이 수축해서 단단하게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마치 동요가슴이 생기지 않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호흡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이 근육이란 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웨이트 훈련을 하든
뭐 여러분들 중에서 쇠질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벤치를 하든 데드를 하든 하다 보면 무한정으로 무게를 늘릴 수가 없어요, 그죠? 하다 보면 계속 근육이 지쳐버리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막 얘기를 했듯이 경련이라는 것이 부위수적인 연속적인 수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육이 수축을 하다가 에너지가 고갈되게 되면 그때서야 동요가슴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에 쭉 써져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판단했을 때 얘는 동요가슴이 발생했는데 근육의 수축에 의해서 동요가슴,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동요가슴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다발성 갈비뼈 골절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근육의 수축 힘이 떨어짐에 따라서 동요가슴으로 확연하게 보이게 된다.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 거고요. 처차 관련된 내용들도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동요가슴 환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압 환기입니다. 양압 환기. 이게 가장 중요해요. 환자, 여러분들 뭐 가끔씩, 병원에서 얘기를 했을 텐데, 환자의 셀프에 맞춰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환자 자가 호흡에 맞춰서 양압 환기를 해주게 되면, 원래 이렇게 흉벽 동요가슴이 생길 때는 이렇게 쑥 움푹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엠브백이 아니라 BVM으로 백잉을 쫙 해서 양압을 올리게 되면 이 부위가 다시 올라오겠죠. 그 원래 정상적인 상태처럼 올라오겠죠. 그래서 이 동요가슴 환자에게서의 그 저환기, 저산소증은 어느 정도 교정해주면서 이 여기는 모순 운동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모순 운동을 기일성 운동을 어느 정도, 여기서도 기일성 운동이 맞아요. 네. 파라도시컬 무브먼트가 기일성 운동이었어요. 네. 기일성 운동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압 환기를 해줌에 따라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산소증도 교정해주고 이 기일성 운동도 교정해줄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동요가슴 환자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처치, 가장 중요한 처치가 양압 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그에 따른 효과들을 설명해주고 있죠, 그죠? 예, 앞서 얘기했듯이 기일성 운동 감소시켜주고 1회 호흡량을 회복시킨다. 이 말이 뭐예요? 적당한 산소를 집어넣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저산소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하고 일치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흉부역의 움직임에 따른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 앞서 얘기했듯이 뼈쪽의 움직임에서 계속 그 통증을 유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통증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 보고 넘어가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뭐, 이거는 그냥 앞서 얘기했던 내용들과 동일한 내용이니까 그냥 보고 넘어가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양압 환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긴 했지만, 유념해 주셔야 될 거. 양압 환기는 기저 손상과 함께 공기가슴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동요가슴이란 건 중증 내부 손상과 연관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갈비뼈만큼 6개 따다닥 부러진 게 아니라 따다닥 부러지면서 그 안쪽에 있는 폐까지 망가뜨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환자에게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양압 환기를 하게 되면 이 기일성 운동은 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다친 폐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상태가 악화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양압 환기가 동요가슴 환자에게서 매우 중요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생각해 주시면서 처치를 적절하게 환자 상태에 따라서 적절하게 적용시켜 주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이 병제 생리학적인 부분이 끝나게 돼서 뒤쪽에 그 처치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뤄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뭐 이거는 양압 환기와 관련된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내과에서 배웠을 거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본격적인 폐 흉벽 손상, 흉벽 손상이 아닌 폐 손상을 조금 봅시다. 폐 손상에서는 이 단순 공기가슴증하고 이제 개방성이 있을 건데 여기서도 있죠. 심플이기도 하고 크루즈도 하고 폐쇄성 공기가슴증이라는 것이 조금 더 여러분들이 구분하기엔 좀 편할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뒤쪽에는 개방성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폐쇄성으로 공부하시는 것이 조금 더 그 뒤쪽에 나올 내용하고 구분짓기 편하기 때문에 폐쇄성으로 조금 통일해서 이야기합시다. 이 폐쇄성 공기가슴증은 말 그대로 내부하고 노출되지 않은, 구멍이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된 공기가슴증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을 보면서 말씀해 드릴 건데, 자, 흉벽은 그대로 있어요. 흉벽은 그대로 있고, 흉낭에 있는, 흉낭이 좀, 가슴막, 가슴막이라고 해야 되나요? 신용어가 잘 생각이 안 나요. 어쨌든 간에 폐를 감싸고 있는 두 개의 막이 있는데 그 두 개의 막 중에 하나가 터져버리거나 폐 자체가 터져버려서 이 생기는 상태, 생기는 공기가슴증을 폐쇄성 공기가슴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흉벽은 완벽하나 폐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폐포가 터져버리든지 막이 터져버리든지 폐포가 터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로 인해서 이제 공기가 다른 쪽으로 새고 있는 상황을 폐쇄성 공기가슴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예 그림을 본 김에 아래쪽도 봅시다. 이거는 좀 반대되죠. 개방성 그 공기가슴증은요. 폐는 터지지 않았는데 폐는 그대로 유지해주고 있는데 이 흉벽이 구멍 나가지고 흉벽에 의해서 공기가 차여져가지고 발생되는 가슴증이 개방성 가슴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폐쇄성 공기가슴증은 폐 자체가 터져서 폐포 안에 있어야 될 공기가 바깥쪽으로 숨 쉴 때마다 바깥쪽으로 계속 차니까 기흉이 생기는 거고요. 공기가 없어야 될 부분은 공기가 계속 차여져서 생기는 공기가슴증인 거고 개방성 공기가슴증 같은 경우에는 폐 자체는 멀쩡하나 흉벽이 구멍나서 흉벽을 통해서 공기가 빨려 들어오다 보니 공기가 없어야 될 부분에 공기가 계속 차여가지고 생기는 공기가슴증이다. 공기라는 말 정말 많이 쓰네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책을 보셔도 되는데 우선 그냥 봅시다. 네. 폐쇄성 공기가슴 같은 경우에는 무린 손상이나 관동상에 의해서 두 가지의 손상 기전에 의해서 모두 다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단순 폐쇄성 공기가슴증 같은 경우에는요. 흉곽내압의 정상적인 나열심압을 초과하지 않고 종격의 이동이 잘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슴막 공간 안에 더 많은 공기가 추출되면서 폐가 허탈된 후에 혈액이나 산소, 이산탄소 교환을 얻게 되면서 무기폐가 생기는 거겠죠. 이산탄소 가스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이제 무기폐라고 했잖아요. 무기폐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기폐가 악화되면서 환기관리의 불균형이 두드러지게 된다는 점. 그래서 산소는 부족하게 되고 산소가 부족한 만큼 이산탄소는 쌓이게 된다는 산증과 관련된 호흡성 산증, 호흡성 알칼리증, 대사성 산증, 대사성 알칼리증 같은 경우에는 이 산 연계에 대한 균형에 관련돼서는 아마 그 응급환자 관리학에서 정말 자세히 다뤄졌을 겁니다.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잘 배워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얘기는 잘 안 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다른 손상이나 쇼크가 동반될 경우에는 이제 크나큰 환자의 생명과 연관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쇼크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저관류 상태라고 하게 되면 혈액이 잘 안 도는 건데, 혈액이 안 돈다는 소리는 적절한 산소의 공급과 영양분의 공급이 안 된다는 소리고, 그로 인한 장기들이 부전을 일으키고 있는 상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기가슴증까지 생겨가지고 저산소증에 대한 그 상태를 더욱더 악화시킨다.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여기에 책에서 설명해 주는 것처럼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환자에 대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무리 손상 같은 경우에는 갈비뼈 골절이 발생했을 때 폐를 직접적으로 찔러가지고 공기가슴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요거 뭔지 아시나요? 혹시 2장에서 설명했던 건데, 종이봉지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렇게 환자는 놀라가지고 성문을 닫혀버리고 그 다음에 폐가 운전대하고 부딪혀가지고 안에 있던 페퍼가 터지는 거. 이건 제가 뭐로 설명하냐면 이제 그 과자 잘 안 뜯어지는 과자 같은 거 그 양쪽에 손을 이용해서 쾅 압력을 콱 줘가지고 펑 터트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설명을 해드렸죠. 그죠? 그걸로 인해서 종이봉지 증후군 때문에 페퍼가 허파가리가 파열돼서 폐쇄성 공기가슴증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증형부 외상 중 공기가스증 발생률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점 알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장애 발생률이라고 써져 있긴 한데, 이제, 생존율하고도 생존율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기폐가 얼마큼 많이 발생했는지, 그 다음에 환기하고 관류 상태가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불이치라고 써져 있긴 하지만, 유지라고 하는 게 좀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는지에 따라서 환자의 생존 가능성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통상도 가끔씩 이 단순 공기가스증과 연관되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외부의 공기가 상처를 통해서 측막 안으로 들어가는 개발성 공기가스증과 대부분 관통상의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아실 겁니다. 하지만 관통상에 의해서 단순도 생길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은 관통상과 무딘손상 두 개 다 일어날 수 있다는 점. 대부분은 무딘손상이겠지만 폐쇄성이라고 통일하기로 했죠. 자, 폐쇄성 공기가스증 같은 경우에는 당연한 이야기겠죠. 이 부분이 공기로 폐로 가득 펼쳐져야 되는데 펼쳐지지 못하고 쪼그라들었으니까 이 부분만큼 산소가 채워지지 못하고 있어서 저산소증이 되는 것은 당연히 아실 겁니다. 그럼에 따라서 저산소증을 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회호흡량을 분당호흡량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전신의 산소화를 유지시켜주기 위한 빈호흡, 호흡을 더 빨리 하면 산소를 더 빨리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빈호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 써져 있는데, 만약에 공기가스증이 작을 경우, 그러니까 공기가 차여져 있는 부분들이 그 흉곽 내에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을 때에는 증상과 징후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점점점 크기가 커질수록 호흡장애나 비호흡이 심할 수도 있고요. 완벽한 폐허탈 같은 경우에는 중증 호흡장애 및 저산소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 폐쇄성 공기가스증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질환, 폐질환 정도에 따라서 증가할 수도 있고요. 요것들은 내과랑 또 연관지어서 말씀드리긴 하는데, 마르고 키 크고 흡연력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연성 공기가슴증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다치지도 않았는데 공기가슴증이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는 경우.
그런 것들도 아마 내과 응급에서 한 번쯤은 언급이 되었을 거고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의 질환의 질환 종류에 따라서 호흡기 질환의 종류에 따라서 이 폐쇄성 공기가슴증의 중증도가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요것 또한 이제 국소적인 흉부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 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공기가 차여져 있는 부분들은 이쪽들은 폐는 쪼그라들었지만 공기가 계속 이만큼 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흉부가 그 공기가스증이 발생한 부위에서는 과팽창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폐 손상 부위에서 당연히 호흡이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폐가 숨을 쉬지 못하니까 가스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호흡이 감소할 수도 있다라는 점. 자, 작은 고심, 폐 15%, 면적이 15%예요. 면적 15% 이하 흉곽 내에 15% 이하의 작은 공기가슴증 같은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발견하기 어렵고 별다른 처치도 없고 보조적인 처치만 필요하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보다 큰 환자가 중증으로 혹은 호흡곤란이라든지 비호흡이라든지 저산소증과 같은 직접적인 증상과 징후를 보이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적극적인 처치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자,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